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사를 해서 지금은 결혼 후 두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는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집을 구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평수도 넓었으며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주인조차 살아보지 못한 집이었죠. 결혼 전부터 짐을 하나둘씩 들여놓으며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집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덩치도 크고 겁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쥐나 벌레 같은 것을 무서워하고 약간 예민한 성격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작가입니다. 저는 영화와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고 아내는 순수문학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저희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예민한 편이고 연기자나 순수 예술가들에 비하면 수더분한 편입니다. 경제활동은 주로 제가 했고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집은 볕이 잘 들지 않았고 항상 습기가 도는 집이었습니다. 습기에 대한 기억은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건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몹시 눅눅한 공기가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습기를 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을 하면서 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시각은 저녁 9시 정도였습니다. 깊은 밤도 아니었고 저는 깊이 잠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뺨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면서도 아내가 벌써 왔나?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제 뺨을 두드리길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웬 여자가 침대맡에 허리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대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간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여자는 안방 욕실 문 앞에 있는 화장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아내의 스카프와 수건, 티셔츠 같은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그저 조용히 물건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안방 곳곳을 배회하다가 방 밖으로 스르륵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밀고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묘사하자면 그 여자는 볼을 감쌀 정도 길이의 흑발의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외출복이 아니었고 소복도 아니었습니다. 면에 풀을 먹인 듯한 질긴 이불 호청 같은 질감의 긴 옷이었습니다. 얼굴은 미인형이었고 나이는 대략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아주 예쁘고 입술이 도톰했으며 이마는 동그란 형태였습니다. 얼굴은 젊은 여자처럼 통통했지만 몸은 하늘하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방을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멍하니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안방 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방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제 뺨을 두드리던 촉감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실로 나가자마자 온 집안에 불을 켰습니다. 집안을 확인했지만 여자는 없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할까 했지만 괜히 아내가 겁먹고 잠을 못 잘까봐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저는 대낮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결혼 초에 신혼 분위기를 내려고 저희는 목각으로 된 원앙 장식을 우퍼 스피커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목각 원앙에 불의를 서로 포개어 두었죠. 부부간의 사이가 화목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원앙 말이야. 불의가 자꾸 벌어지네. 자기 전에 포개놓고 아침에 눈 뜨면 꼭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목과 원앙에 부리는 관성 때문에 벌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부리 사이에는 손가락 3개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마치 사이 좋은 원앙을 누군가 일부러 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 여자의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원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원앙의 부리는 항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볕이 잘 들지 않아서 처음부터 습기가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구석에 서서 집을 바라보면 어딘가 너무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깨끗한데도 멀리서 보면 어질러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방은 아무리 정리해도 항상 어질러져 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집은 정말 이상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안쪽에, 저는 화장실을 가기 편한 바깥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제 오른쪽 귀에 대고 일어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크고 날카로워서 순간적으로 귀가 멍멍해지고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잠을 자려고 하면 할머니가 귀에 대고 괴성을 지르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놀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건 못 봤지만 왠지 그런 느낌은 들더라. 그 후 이상한 일은 아내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엄청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기 매트를 사용해 제 등을 지지며 밤새 간호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간호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을 때 제 배 위에 처녀가 2발로 널뛰기를 하듯 콩콩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높이 뛰어올라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처녀는 바로 제가 본 여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낮에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밤에는 외출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이사를 당장 실행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님은 묵주를 축성하여 주셨고 그 묵주를 항상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묵주를 사용한 이후로 안방에서의 괴현상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주방에서는 계속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고 커튼이 흔들리고 의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는 잘 수 있었기에 저희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묵주를 착용하면서 안방에서는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거실과 주방에서의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당장 이사할 수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참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드라마 제작사와의 계약으로 몹시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영화 작가로 활동하던 저에게 드라마 작업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차를 몰아 출근하던 어느 날 운전 중 눈미로를 보니 뒷좌석에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창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지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차까지 타서 뭐하는 거야? 계속 이럴 거야? 그러자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계속 이럴 거야. 니네 이 집 사는 동안 내가 괴롭힐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도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그녀는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불평을 들어놓으며 마치 저희에게 서운한 감정을 풀어놓는 듯 했습니다. 2년간의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저희는 7개월을 더 그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내는 난청 증세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이 심해져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용인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 전에 철학관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으며 적합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사한 후 새로운 집은 따뜻하고 볕이 잘 들며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경제 사정도 점점 나아졌고 저희 부부는 이전의 악몽 같은 생활을 점차 잊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트렁크에서 이전 집에 두고 온 살림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 가스 오븐 손잡이와 욕실 막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집들이 선물과 함께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굴다리 넘어 언덕의 공동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묘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 후 명절 때 수원 본가에서 처가로 갈 때마다 비봉 IC를 지날 때마다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한 지 2달쯤 지나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의 세입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세입자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그 말에 저희는 더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은 분명 이상한 집이었고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한 이후 저는 저희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그 말을 듣고는 당혹스러워했지만 더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 집에서 빠져나온 만큼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 후에도 저희는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특히 저는 종종 악몽을 꾸며 한밤중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사 후 몇 달 뒤 한밤중에 아내가 갑자기 제 등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무슨 소리 안 들려? 라고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며 또렷해졌습니다. 낮고 길게 끌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안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안쪽으로 몸을 움츠린 채 말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누군가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손잡이가 위아래로 흔들리다 멈추고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집에서 봤던 여자와 똑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 멈췄습니다. 머리카락이 늘어진 채로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열려 있었고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였습니다. 단어도 아니고 단지 혀를 끌거나 비틀어 발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멈추고는 갑자기 침대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몸이 비현실적으로 움직이며 마치 뱀이 기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옆에 있던 리모컨을 무의식적으로 눌렀던 것 같습니다. 불이 켜지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동안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갑작스럽게 방문이 열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는 끝났지만 그 집에 있었던 존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누군가 방 안을 배회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거실에 혼자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중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누가 내 뒤에 있었어.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식탁 위에는 방금까지 없었던 물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손바닥 모양이었고 물기가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졸음이 오려는 찰나 TV 화면이 갑자기 꺼지더니 검은 화면 속에 제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지만 화면 속에는 저 말고 다른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모습이었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화면을 쳐다봤고 그 형체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후로 거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내가 이유 없이 식은땀을 흘리고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아내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돌아보지 않고 벽을 향해 웅얼거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해. 라는 말과 함께 아내가 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이 허공을 움켜쥐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평소의 아내가 아니었고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듯했습니다. 왜 나만 보는데? 그 말은 평소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낮고 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 아내를 붙들었지만 아내는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이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는 이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저는 그 집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저희를 따라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갑작스레 깨어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공중을 향해 손짓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입에서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와. 내가 가라고 했잖아. 그 목소리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문 밖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바람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와 이 집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했지만 자신도 밤마다 느끼는 기운이 있었다며 동의했습니다. 어떤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 후로부터 저희는 방 안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에 긁힌 자국이 생기거나 바닥에 물기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었고 그것이 이유 없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목각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형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 코, 입 대신 거칠게 패인 자국만 있었습니다. 인형을 발견한 이후 저는 그 물건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스스로 닫히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인형을 손에 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제 바로 뒤에서 서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인형을 그대로 방 안에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아내 역시 방 안에서 머물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방 안을 폐쇄하고 거실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방을 폐쇄하고 거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방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와 가구를 끄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둔 채 주방으로 가던 도중 잠겨있는 방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방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틈의 불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치 누군가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있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대보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말소리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음성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해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방 안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어제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와 가구는 모두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있었고 벽지에는 새로 생긴 긴 긁힘 자국이 보였습니다. 특히 발견했던 목각 인형은 침대 위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인형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목각 인형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형을 종이 상자에 넣어 쓰레기장으로 가져갔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도착해 상자를 버린 뒤 돌아섰을 때 주변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형은 다시 방 안에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채 전날과는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 안의 현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저희는 방을 완전히 봉인하고 접근하지 않기로 했지만 밤이 되면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 뒤에서 누군가 벽을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사를 고민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머리맡에서 계속 서 있어. 그런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아.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며칠 동안 밤마다 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문이 흔들리거나 방 안에서 큰 물건이 넘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삿날 아침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문 뒤에는 긴 머리카락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누군가의 것이었지만 그 집에서 저희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이사를 마치고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난 후에도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희를 오래도록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폐가. 이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야. 내 친구 2명하고 같이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갔었지. 여름방학이라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낚시도 할 겸 갔던 거야. 통영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인데 추봉도라고 있어. 우리는 첫날이니까 바다에서 놀다가 집에 가서 쉬었어. 그런데 내 친구 한 놈이 배를 별로 못 타봐서 배멀미를 했는데 그게 좀 심했어. 그래서 많이 놀지 못하고 들어갔지. 밤이 되었는데도 이 더운 기온이 가실 기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람도 쐴 겸 3명이서 밖으로 나왔어. 확실히 집 안보다 훨씬 시원해서 바닷가 근처를 걸으면서 돌아다녔지. 그런데 이때 내 친구 한 놈이 갑자기 어딜 가리키면서 저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야. 난 어딘가에서 가리키는 데를 봤는데 나 어릴 때부터 있던 폐가 왔어. 그런데 거길 보자마자 갑자기 내 온몸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듯했어. 내가 귀신을 보진 못해도 근처에 있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에 소름이 돋거든. 참고로 내가 이런 증상을 처음 느꼈을 때 아픈 줄 알고 병원도 갔었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 근처에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더라. 그걸 알려준 게 내 친구 중 한 놈이야. 이 놈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잘 봤거든. 잘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귀신을 다 볼 수 있을 정도였어. 이 친구를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얘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게 됐어. 폐가에 가자고 했던 친구를 A라고 하고 귀신 보는 친구를 B라고 할게. 하여튼 내가 느낌이 안 좋으니까 B를 봤지. 얘가 나보다 귀신에 대해 훨씬 잘 아니까. 그런데 B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 평소 웬만한 귀신은 익숙해져서 별 반응이 없는데 이날은 뭔가 심각해 보였거든. 그래서 우리끼리 의기투합해서 가지 말자고 했어. 그런데 A가 우리 보고 쫄았냐면서 귀신 나오면 자기가 지켜줄 테니까 가자는 거야.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 A는 어렸을 때부터 합기도, 태권도 같은 걸 배우고 헬스도 다녀서 힘이 무지막지했거든. 결국 우린 A를 따라 폐가 쪽으로 갔어. 집에 가까워질수록 내 몸은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한기가 온몸을 덮쳤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정말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만 돌려 B를 봤지. 그런데 얘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더라. 피부가 퍼렇게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 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몸이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어. 그런데 A는 우리가 귀신 보는 걸 모르니까 그냥 무서워서 굳은 거라고 착각했어. A는 혼자 폐가로 들어갔어. 폐가가 작은 편이라 가만히 서 있던 나도 A가 방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지. A가 부엌으로 들어간 순간
갑자기 도와달라는 비명을 질렀어. 그 순간 내 몸이 움직였어. 한기는 여전했지만 친구가 위험해지니까 몸이 움직인 것 같았어. 방으로 뛰어들어가려는데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움직이지 못했어. 이번엔 한기 때문이 아니었어.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나타나 나를 붙잡고 있었거든. 그들은 귀신이었어. 앞에서 날 잡고 있던 사람의 눈이 텅 비어 있었어. 친구 A는 부엌에서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든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어. 그때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귀신들이 스르륵 사라졌어. 그 뛰어온 사람은 바로 친구 B였어. B가 부적을 던지며 A를 구해냈고 우린 간신히 폐가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 하지만 폐가를 빠져나온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기 시작했어. 우리가 뛰쳐나와 도망치던 길에 갑자기 바닷가에서 안개가 피어올랐어. 안개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았어. 그 소리는 처음엔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바로 우리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 비는 부적을 하나 더 꺼내더니 주머니에 쥐고 있었고 나는 무작정 앞으로 뛰어갔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었어. A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우린 거의 끌다시피 그를 데리고 달렸어. 안개가 짙어질수록 발이 점점 무거워졌어.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으려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지.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고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듯한 낮고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어. 너도 들려? 내가 겨우 속삭이듯 물었을 때 B가 고개를 끄덕였어. 절대 멈추지 마. B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조차도 불길하게 들렸어. 우리가 폐가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B가 갑자기 멈춰섰어. 잠깐, 뭔가 이상해. 그가 손을 들어 막아서자 나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어. 우리가 나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 분명 우리가 달려 나온 길은 바닷가와 이어져 있어야 했는데 주위는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지. 여기 어디야? 내가 묻자 B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어. 대신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더니 우리 셋을 중심으로 바닥에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 절대 이 원 밖으로 나가지 마.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 A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 그때였어.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무언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바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 뭐야? 내가 물었을 때 B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 귀신이 아니야. 그가 짧게 내뱉었을 때 나도 소름이 돋았어. 그러면 뭐야? 그가 대답을 하기 전에 갑자기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 숲속에서 들리던 소리도 사라졌고 바람소리도 심지어 우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우리의 원 안으로 들어왔어. 그건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어. 눈은 흰자만 보였고 입은 찢어진 것처럼 벌어져 있었어. 팔과 다리는 마치 관절이 없는 것처럼 꺾여 있었지. 그것이 우리를 보면서 천천히 다가왔어. B, 이거 뭐야? 나는 소리치듯 물었지만 B는 부적을 쥔 채로 그것을 똑바로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어. 그 존재는 B를 향해 다가갔고 나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 B는 부적을 던지며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어. 그 존재는 갑자기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더니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 존재는 사라졌고 다시 숲속은 고요해졌어. B, 끝난 거야? 내가 겨우 물었을 때 B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방향에서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에는 한두 개가 아니었어. 숲속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B는 다시 부적을 꺼냈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망칠 방법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어. 그 그림자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그제야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B,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절망적으로 물었을 때 B는 마지막으로 부적을 꺼내들며 말했어.
최대한 버텨.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그 순간 주변이 다시 소름 끼치도록 조용해졌어. 비가 마지막 부적을 들고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어. 그 순간 그림자들이 우리를 둘러싸며 점점 먼 안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지.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고 옆에 쓰러져 있던 A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어. 비는 부적을 원 안에 있는 땅에 던지며 움직이지 마. 절대 이 원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외쳤어.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그제야 그 그림자들이 단순한 형체가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지만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형상이라는 걸 알아차렸어. 눈은 모두 희번덕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팔과 다리는 마치 인형처럼 꺾여 있었어. 어느 순간 그 중 하나가 원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 비, 이거 막을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물었지만 비는 여전히 무언가를 외우며 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 그 순간 원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그 바람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치 우리를 원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발을 단단히 붙이고 버텼지만 A의 몸이 조금씩 원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 B, A가 밖으로 나가려고 해. 내가 외쳤고 B는 부쩍 하나를 꺼내 A의 몸 위에 던지며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았어. 하지만 그 순간 원 밖에 있던 그림자들 중 하나가 긴 팔을 뻗어 A의 다리를 잡아채려고 했어.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A의 몸을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그림자의 손이 내 팔에 닿았어. 그 순간 마치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팔 전체를 덮쳤고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어. 비, 나 손 잡혔어. 비는 부적을 내 팔에 붙이며 절대 눈을 감지 마. 정신 놓으면 끝이야. 라고 외쳤어.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버티며 그 차가운 느낌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점점 내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 그때 비가 뭔가를 꺼내들더니 원 안에 있던 모든 부적을 한데 모아 불을 붙였어. 그 불은 순식간에 원 전체를 감싸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고 그 순간 원 밖에 있던 그림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불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는 그제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 끝난 거야? 내가 간신히 물었을 때 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 아니, 여길 벗어나야 해. 빨리 움직이자. 우리는 정신없이 A를 끌어안고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나가는 길은 여전히 안개에 가려져 있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 그때 다시 그 낮고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목소리는 바로 내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비를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어. 우리 나갈 수 있을까? 비는 잠시 멈춰섰고 주위를 둘러보며 짧게 대답했어. 살고 싶으면 끝까지 버텨.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우리를 따라왔어. 돌아가.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소리에 섞여 이상한 울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 숲속에서 다시 형체들이 나타났고 이번엔 아까보다 더 가까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 그들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어. 내가 거의 울먹이며 외쳤을 때 비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부적을 꺼내 들었어. 이게 마지막이야. 무조건 통과해야 해. 그가 부적을 던지자 주위의 형체들이 갑자기 멈춰섰고 그 틈을 타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뛰기 시작했어. 숲을 빠져나온 순간 우리는 마침내 마을이 보이는 길로 나왔어.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숲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는 형체들이 있었어. 우리는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결국 마을 근처의 집에 도착했어. 그 집의 주인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우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줬어. 그날 밤 우리는 그 집에서 떨면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첫 배를 타고 섬을 떠났어. 폐가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비조차도 다시는 그 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 이후로 우리는 절대로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맹세했지. 세 번째 이야기, 아줌마 귀신.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야. 친구 두영이와 나는 그해 여름방학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 사춘기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시기잖아.
당시 나는 고등학교라는 존재가 너무 답답하고 감옥 같게 느껴졌어.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 내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었어. 두영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배낭에는 간단한 옷과 물통, 그리고 비상용으로 약간의 돈을 챙겼지. 방학 첫날부터 두영이와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여행을 시작했어.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어. 그저 서로의 친척집을 잘 파악해서 거기를 여행하며 지내기로 했지. 사실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 멀리 가봐야 15에서 20km 정도의 거리였거든. 그렇게 친척집에서 머물 만큼 머물다가 더 힘들고 보람찬 여행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다음 주가 방학 중 단 한 번 학교에 모이는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아쉬웠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문제가 생겼어. 길을 잘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야 했거든. 사람들이 새로 난 산길로 가면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우리는 그 길로 가기로 했어. 산길이라 오르막이 많아서 정말 짜증났어. 오르막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걸었고 내리막에서는 다시 자전거를 탔지. 그런데 갈수록 도로가 이상했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거의 없었어. 가끔 트럭이나 승용차 몇 대만 지나갈 뿐이었지. 그러던 중 두영이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 저기 사람 아니야? 이미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 우리는 이렇게 외진 곳에 사람이 있으니 장난삼아 말했지. 혹시 귀신 아니야? 그때 그 여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 내가 쑥을 캐다가 길을 잃었는데 뒤에 좀 태워주면 안 되겠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 그 아줌마는 짙은 문신 눈썹에 억지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리고 손과 옷은 흙투성이었고 병원에서나 볼 법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 병원이라는 글자가 똑똑히 보였지. 그 바지를 본 순간 마음속 불안이 더 커졌어. 두영이도 그걸 봤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두영이의 팔목을 잡으며 말했어. 버스 타는 데가 나올 때까지만 좀 태워줘. 그 말투가 왠지 공격적으로 느껴졌어. 나는 팔꿈치로 두영이를 살짝 치며 도망가자는 신호를 줬지만 두영이는 얼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 아줌마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계속 태워달라고 했고 나는 겁에 질린 채 말했어. 아줌마, 제 자전거 뒤에 타세요. 그러자 아줌마가 내 쪽으로 다가왔어. 그 순간 나는 아줌마를 밀쳐내고 자전거를 잡아 도망쳤어. 두영아, 빨리 도망가자. 두영이도 놀라 자전거에 올라탔고 우리는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 우리 뒤를 쫓아오는 거야. 그 속도가 정말 빠르고 급기야 내 발로 달리기 시작했어. 아줌마는 욕설을 퍼부으며 우리를 추격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페달을 더 힘껏 밟았어. 다행히 내리막길이 이어졌고 아래쪽에 번화가가 보였어.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뒤를 돌아보니 아줌마는 여전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 그런데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어. 그때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들렸어. 뒤를 돌아보니 코란도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있었어. 그 순간 아줌마는 사라졌어. 코란도의 운전자는 우리를 걱정하며 길을 내려가는 동안 라이트를 비춰주겠다고 했어. 등산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하지만 두영이의 등과 허리를 보니 아줌마가 손톱으로 긁은 듯 옷이 찢어져 있었어. 우리 둘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오자마자 숨어버렸어. 그런데 그 코란도 차를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끼쳐. 아줌마가 그 차 타이어에 매달려 우리에게 희죽거리고 웃고 있었거든. 정말 무서운 여름 방학이었어. 그 아줌마, 사람이 아니었던 거겠지. 우리는 코란도가 떠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아줌마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코란도 뒤에 매달려 웃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 몸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두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찼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다. 번화가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안도감이 들었지만 우리는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다. 누군가가 그 아줌마처럼 돌변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를 넘겼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는 데에는 신경을 더 썼다.
방 안에 들어서니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두영이는 갑자기 옷을 벗으며 말했다. 등 좀 봐봐. 아까 그때 이상하지 않았냐? 등을 보자마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두영이의 옷은 아까 코란도에서 봤던 대로 찢어져 있었다. 그런데 피부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힌 것처럼 긴 자국이 나 있었다. 그 상처는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모양이 뚜렷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근데 자꾸 간지러워 누가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찢어진 옷이라면 넘어질 때 긁힌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손톱 자국은 너무 선명했고 손톱 크기도 일반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귀가 이상하게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눈을 떴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조차 아줌마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다. 두영이의 집에서 나를 데리러 온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귀신같이 느껴지는 그 아줌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며칠이 지나고 두영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걱정돼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두영이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냥 좀 아파서 학교 못 갔어.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 날 두영이의 가족이 집을 비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사를 갔다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소리였다. 나는 그 뒤로 두영이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이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몇 달 후 아줌마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 그 병원 바지, 흙투성이 손, 그리고 희죽거리던 웃음소리. 꿈속에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지만 아줌마는 또다시 내 발로 달려오고 있었다.